안녕하십니까? 네, 경희대학교 한국고대사 고고학연구소 제33회 콜로퀴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정신이 없는 가운데서도 한 해가 거의 마무리되고요. 우리 연구소에서도 이런저런 그래도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오늘 아마 제일 마지막 그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경희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정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연구소 조인성 소장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인성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화면상 그 민육이라고 뜨는데요. 사실은 조인성입니다. 이게 저 학과 컴퓨터가 돼서 학과장 이름으로 지금 등록이 돼 있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뜨고 있네요. 뭐 잠시 그저 우리 연구소 소개와 더불어서 뭐 한두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2019년 9월에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 지원 사업 중 전략적 지역 연구형 신국방 정책 분야의 연구소로 선정되었습니다. 연구 주제는 고대 한국 유라시아 네트워크와 신실크로드의 정립이며 연구 책임자는 오늘 발표를 맡으신 강인욱 교수입니다. 연구소의 연구 대상 지역인 유라시아 대륙에 적지 않은 부분이 러시아 영역에 속하고 우리 연구소는 따라서 러시아 지역과 한반도의 선사, 고대 문화의 관계를 밝히는 것을 중요한 연구과제의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올 8월에 열린 제11회 학술대회의 주제를 고대 유라시아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과 연해주로 하였던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였습니다. 주지하다시피 1990년 9월 30일 한국과 소련은 국교를 맺었습니다. 1884년 조선 러시아죠. 조로조유를 맺었지만 1905년 그 외교권을 강탈당하였고 이후 85년 만에 국교가 재개되었습니다. 올해는 한로수교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정부와 러시아는 이를 기념해서 2020년을 한러 상호 교류의 해로 선포하였고 우리 연구소는 양국 간 교류 확대를 도모하는 그 한러 상호 교류의 공식 인증 사업 수행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6월 러시아 사회과학원 극동분소,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와 함께 블라디보스톡에서 기념학술회의를 열기로 기획을 하였습니다만 코로나19의 유행으로 해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정지호 교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쉽지만 올해의 그 기념 행사는 이번 콜로퀴움으로 대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인욱 교수께서 오늘 발표에서 말씀하시겠지만 러시아의 한국 고대사 연구의 전통은 2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축적된 연구의 양은 제가 알기로는 국내 어느 나라보다도 많고 수준도 상당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러한 연구 성과는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겠습니다. 냉전 시대에는 교류가 거의 단절되어 있었고요. 수교 이후에도 언어의 장벽 등으로 인해서 한국 고대사 고고학 연구자들이 이에 접근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고고학에서는 나름대로 러시아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헌사 쪽에서는 번역론조 약간을 제외하고는 또 특별히 이 러시아어를 이제 잘 능통하게 하시는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나면은 그 이를 이용한 러시아의 연구 성과나 이런 것들을 이용한 그 연구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발표를 맡으신 강인욱 교수께서는 러시아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우리나라 고고학계에서 제1의 러시아 통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러시아 측 자료와 연구 성과를 활용해서
여러 연구를 수행하신 바 있고 또 이를 우리 학계에 소개하는 데에도 앞장서 오셨습니다. 오늘의 발표가 러시아 측 한국 고대사 고고학 연구 성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계기가 되고 나아가서는 한러 간의 학문적 교류 소통 또 한러 간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에도 일정하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이미 다 오늘 발표를 맡아주신 강인욱 선생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바로 러시아의 고조선 연구 200년이라고 하는 주제로 강인욱 선생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인욱 선생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그 경희대 사학과의 강인욱입니다. 지금 조윤성 소장님의 그 소개와 또 정지호 교수님의 사회로 기본적인 저희 오늘 발표의 의의라든지 설명이 된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오늘 간단하게 이제 제목부터 시작했어요. 러시아 고조선 연구 200년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달아서 좀 뭐랄까 과장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오해하실지 몰라가지고요. 왜 200년이부터 벌써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북경에서 사절단으로 있었던 러시아 교회 신부 또 역사가이시죠. 비추린 신부가 1820년에 이제 자기의 복무를 마치고 그 러시아로 돌아갑니다. 그게 1820년이고요. 그때 낙타 10마리인지 12마리인지에다가 그 모든 한문 그 사설을 싣고 같이 이제 러시아로 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러시아에서는 거대한 큰 충격이었죠. 이 동양의 역사가 알려졌기 때문에 그때부터가 올해가 정확히 200년이 되는 해이고요. 또 동시에 한러 새롭게 수교된 지 30년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목을 붙였고요. 또 러시아어 포스터도 있는데 그 제목은 제가 이제 그 상쾌한 아침이 상쾌한 나라를 찾아서라고 제가 붙였습니다. 왜냐면은 보통 한국을 이야기할 때 왜 우리는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러시아는 그렇게 부르지 않고 아침이 상쾌한 나라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가 그 비추린이 그때 번역했었던 조선을 갖다 그들을 번역을 해가지고 아침이 신선한 나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200년간의 그 이야기를 한번 이제 제가 풀어볼 텐데요. 먼저 말씀을 양해를 구할 것은 저는 이제 사학과에 있지만 전공이 고고학입니다. 이제 역사학은 사실 제가 학부부터 고고학과 나왔기 때문에 역사 사료 같은 거 이해하는 게 조금 짧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겉핥기식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문헌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것이 맞을까 생각도 해봤지만 아까 앞에서 좀 약간 저를 띄워주신 말처럼 제가 아니면 러시아 말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좀 넘어서 문헌사 쪽을 많이 이야기했으니까요. 다만 이제 그 후학들이 좀 더 많이 좀 이러한 관심 갖길 바라는 상황에서 얘기했고요. 또 하나 이번에 제가 20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자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 소개를 못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주요한 거 몇 개를 들어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제가 준비한 그 파워포인트를 좀 보고 싶은데요. 저한테 공동 호스트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국내에서는 알려져 있는 게 그 붓진,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 유엔 붓진의 그 책만 알려져 있는데요. 그 책이 사실은 좀 여러 가지로 그 뭐랄까 오해도 좀 많이 있고 하는 좀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예, 그 사실은 그 붓진의 책이 좀 되게 어렵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은 그 원책은 그림이 한 장도 없고요, 지도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전공자가 봐도 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러한 책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국내에서 지금 거의 3차례인가 걸쳐 소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잘 그 내용이 저는 근데 그 내용 자체를 중요시 여긴다기보다 그러한 그 붓진의 연구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러시아 나아가 소련이죠. 지난 200년간의 어떠한 그 우리의 그 러시아의 연구를 한번 쭉 훑어보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씩 검토해야 된다는 상황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번에 그 주목하는 것은요, 물론 이제 그 세부적인 그 연구들도 참 중요합니다만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는 고고학 전공이기 때문에 여기서 현재 접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건드릴 수 있는 문제가 한정되어 있고요. 일단 이번 컬로키움은 최대한 많은 연구를 한번 쭉 일별해 보겠다. 그리고 각자의 특징을 보고 무엇보다도 각자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가장 큰 핵심은 결국은 근현대사로서의 고조선 현상이라는 것, 고조선이 어떻게 인식되었고 그들은 왜 그렇게 200년 동안 그렇게 끊임없이 연구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볼까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가장 먼저 첫 페이지는요. 제가 이제 저기 아마 지금 방금 공유했는데요. 그 발표 자료집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연대별로 쭉 언급했는데요. 이 한러 그 교류 그리고 나아가서 러시아의 한국학 시작은 바로 이 나선정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너무 좀 갑자기 그 벙뜬 이야기일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 이름은 그 나선정벌이지만 러시아에서는 그게 알바진 전투라고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이제 이 지도입니다. 이 흑명강 쪽으로 내려오는 러시아 세력들을 청나라가 막지 못하니까 한국에서 이렇게 올려서 도와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그 알바진이라는 요소에 전쟁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뭐 한국이 상당히 잘 싸웠죠. 그래서 그때 보면은 한국 기록에서는 그 일대 사람들을 왈가 또는 견부락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러고 또 러시아 측 기록은 뭐 듀체르 또는 고굴리 아마 이 사람들이 아마 이 여진족의 일파로 보통 알려져 있는데요. 하여튼 뭐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알바진 요새가 함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청나라가 이제 이기죠. 그래서 거기서 포로가 잡혔는데 포로 중에 몇 명이 45명이 러시아로 돌아가는 거를 거부해요. 마치 우리나라 거제도에서 있었던 뭐 그런 그 반공포로 같은 이야기가 되겠죠. 그게 아마 정확한 원인은 모르는데 아마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러시아 종교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정교도가 있고 그 전부터 있었던 구교도가 있거든요. 올드 빌리버. 아마 이 사람들이 구교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걸 거부하고 국경 근처에서 삽니다. 자기들끼리 일종의 타운을 이루는 거죠. 그 청나라 때. 그래서 이 중국 정부가 청나라 이 사람들을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만 하지 않는다면은 인정해 준다라고 하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이렇게 그 신부를 갖다가 세워요.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 정부가 그걸 뒤늦게 알고 이 알바진 사람들 알바진이라 불리는데요. 이 사람들을 위한 그 나중에 신부를 러시아 정부가 파견해 줍니다. 바로 그게 바로 북경교회 사절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1000년 전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의화단에 난 때 거의 알바진인들은 거의 뭐 이제 학살당하듯이 해서 없어지는데 이때는 이미 완전히 그 원 이름 그 모습들을 다 잃어버린 상태예요. 근데 아마 원래부터 이분들은 아마 이 러시아 사람들이 아니라 바이칼 쪽에 있었던 다만 이제 러시아 그 종교를 개종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뭐 그렇게 믿고 있는데요. 네, 이게 지금 여기 지금 알바진인들이 이게 보입니다. 이게 알바진인들의 요새가 이게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이 그 동직문 근처에 이 사람들의 그 저기 마을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예배 장면이 여기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파견되는 정부 이 신부들도요 참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하면 참 편한 직업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있는 몇 명 안 되는 한 10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의 그 교회 그 예배만 봐주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 자유시간이기 때문에 이때 그 러시아에서 좀 그 주로 연구했었던 분야가 만주학을 이때 연구를 많이 합니다. 만주학. 왜냐면은 이때 청나라의 공식 언어가 이제 그 만주어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만주어하고 역사나 천대, 그러니까 청나라 때 중국어가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저기 바로 이때 한국학도 성립합니다. 그게 이제 간단한 이유이기도 하는데요. 이 당시에 이 바로 알바니인들과 북경교회 사절단이 있었던 바로 그 건물이 원래는 그 한국 그 사절단들이 살았었던 그 건물이었어요. 그 건물 쫓겨나요. 한국 사람들이. 그 옆 건물로. 이 러시아 사람들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때 자연스럽게 해서 접촉을 하면서 이제 뭐 만주어 뭐 다양한 학문 공부하는데 그 중에 그 여러 명이 교체가 되는데요. 3대 이제 이 북경교회 사절단의 세 번째인데요. 이 사람이 그 10대 사절을 부임합니다. 그래서 1806년부터 1821년까지 이 북경교회 사절단이 있는데 이 사람 이름이 얀키프 비추린이에요.
아마 생긴 거 보시면 약간 그 러시아 분 같지가 않죠. 이분은 저기 그 튀르크 계통 사람입니다. 그 추바시라고 해가지고요. 현재 우랄 산맥에 남아 있는 그 튀르크 계통 사람인데요. 이 러시아는 그 사제가 이게 세습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때부터 이제 뭐 해가지고 본의 아니게 해서 본인 자신은 역사학자나 언어학자 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중국에 오자마자 사실 이분이 좀 되게 뒷이야기 많은데 하여튼 별로 교회 신부일을 별로 안 좋아하셔가지고 러시아에 있을 때부터 공부밖에 안 해가지고 좀 별로 좀 안 좋은 그러한 그 한마디로 농땡이 같은 신부였다라고도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뭐 교회 안에서의 이야기였고요. 여기 오자마자 바로 옆에 있는 그 한국 사지신들과 되게 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정확하게 8개 언어를 알았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뭐 만주어, 그다음에 타타르어, 몽골어, 티베트어, 현재 중국어, 그다음에 이제 고대 중국어, 한국어도 공부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한국어를 했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주어까지는 이 사람이 쓴 유필 정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그 한국 사료들을 엄청나게 거의 뭐 번역 기계처럼 번역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20년도 돌아가가지고 이 사람이 거의 20년 동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그 보니까 실제 출판된 것은 이 사람의 그 전체 원고의 3분의 1도 안 되는 양이었는데 어쨌든 죽기 전에 그 3권을 간신히 마무리해서 하는 게 바로 중앙아시아 고대 민족 사료집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는 중앙아시아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는 중국이 아니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시베리아, 러시아에서 바라봤을 때 자신들의 이웃들입니다. 그 이웃들은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바라본다면은 티베트부터 시작해서 이 동쪽 끝은 한국이 되는 그 사람들이 보면은 이 변방이 아니라 반대로 가장 가까운 이웃이 되는 것이죠. 바로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있는 그들의 이웃들에 있는 다양한 역사들을 기록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때 그 한 챕터가 아예 동이전하고 조선 열전을 갖다가 한 챕터로 씁니다. 그래서 이 3권짜리 중에서 한 권이 바로 그 한국사하고 이제 만주 일대에 있는 동이들의 역사가 되는 것인데요. 25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핵심적으로 뽑아가지고요. 자기가 발췌를 합니다. 발췌를 해가지고 적당히 정리를 하죠. 물론 이때만 해도 이제 현대화 같은 그러한 역사학이 발달할 때가 아니었으니까 아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 엄청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재미있는 게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이해가 없었으면은 동해에 대한 그러한 관심도 없었을 텐데 이때 그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그 좀 보수적인 사람 알려져 있죠. 조인영과 이때 조인영이 젊었을 때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그 북경을 따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조인영과 교류하죠. 그래서 조인영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금석학이나 역사학도 관심이 많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조인영 기록 보면 이 사람이 이제 하신부가 등장해요. 하신부. 이 하가 바로 이제 그 얀키프가 이제 그 영어로는 하야신스인데요. 히야신스의 그걸 음차해서 하자로 부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둘이 교류를 하고 심지어는 비추린 신부가 러시아로 돌아갈 때 이별시까지 적어서 줬거든요. 근데 정작 조인영의 그 문집 있죠. 그 운석이고 거기에는 이 러시아 쪽 부분이 다 빠져 있습니다. 아마 이분이 한국 돌아와서 이제 좀 그 뭐랄까 세국 정책을 취하면서 아마 좀 그런 것들에 대한 숨기고 싶었었던 과거가 아닌가 싶은데 근데 이때 자주 이 비추린 신부가 한국 상부가 안 나면서 그들의 역사라든지 아니면은 한국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식들을 얻었다고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왼쪽에 나와 있는 게요. 그 맨 처음 초판 간행된 그 중앙아시아의 고대 인종 사료집입니다. 근데 이것이 옛날 그 러시아어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뭐 약간 뭐 여담입니다만은 이 사람의 원고가 이거는 정출판이 그전부터 널리 알려져 있어가지고요. 그 러시아의 대문호 있죠. 푸시킨도 이 비추린과 되게 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되게 푸시킨도 자신 자체가 이제 이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의 후손이다 보니까 동방에 대한 그러한 그 자신의 로망 이런 것들이 많이 표출되었는데 비추린과 만나면서 그런 것들을 실제로 구체화시킬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역사로서가 아니라 동방에 있었던 사람들의 실체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최초의 책이고 그것이
출판은 1850년이지만은 이미 200년 전부터 이미 육필로 다양하게 만나면서 지식사회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워낙에 좀 다 방대한 양이다 보니까 오자가 되게 많고 좀 번역상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0년 뒤에 다시 비추린의 책이 다시 출판됩니다. 현재 우리가 보통 보는 책은 다 요 오른쪽에 있는 요 책을 보면서 이렇게 연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예, 이제 거기에서 제가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언급하지 않겠고요. 이 한국사에 대한 내용을 뽑아봤습니다. 목차만. 그래서 조선에 대한 기록이요. 사기하고 전환서에 있는 것을 일단 이렇게 옮겨놨고 그 다음에 동의는 부여 음로 이렇게 보고려 씁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게 시대가 가면은요 뒤에서 일본하고 이제 말갈 부분은 나중에 빠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동의 중에서도 나중에 당나라 때 되면은 그들은 이제 동의에서 뭐 좀 한국사 계통에서 빠진다. 아마 그런 식으로 인식을 했던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사람이 어떠한 원칙에서 이것을 이렇게 뽑았는지는 따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한번 여기서 간단하게 한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비추린의 고조선 인식이 어땠을까 봤는데요. 첫 번째로 그러니까 가장 사기 조선 열전 보면은 왜 다양한 요새가 나오지 않습니까? 진나라 고조부터 요동 외교 뭐 장세 나오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하나하나를 번역을 다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이름 자체가 국경 변화를 민감하게 파악했었던 것 같고요. 재미있는 게 위만 자체를요. 위만은 자신은 이 사람은 연나라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규정을 해버리고 그 대신에 보면은 사기록 보면은 연나라 사람인데 동유족을 이끌고 갔다라고 저기 썼어요. 근데 원문에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동유족 끌고 갔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을 끌고 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만은 중국인인데 그 사람의 밑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뭐 동유족이었다. 뭐 이런 식의 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국시대 되면 말갈과 외계를 분리하고요. 어쨌든 200년 전에 뭐 이미 러시아는 이 동이족들의 역사를 이미 중국사에서 분리시켜서 따로 이해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을 이 사람이 처음에 이제 틀을 잡아놨다는 것 자체에서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부터 이 비춘이 세워놓은 역사의 틀은요 거의 허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쭉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꽤 의의가 큰 것 같습니다. 요 관련된 내용은 제가요 2009년도에 한번 간단하게 러시아의 인식이라고 해서 한번 정리한 적이 있어 가지고요 나중에 그걸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추린 원고 중에 이게 지금 비추린의 원고가 이제 유필 원고가요 지금 남아 있는 건데요 한 3분의 1만 출판이 돼 가지고요 정확하게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거를 지금 한국사에 대해서 남겼는지는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을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아 가지고요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이 단계는요 20세기 전반입니다. 19세기 말부터 이때는 한마디로 이제 새로운 단계인 게 북경 조약 이후로 이 고려인들이 이제 러시아 땅에 들어가 살기 시작합니다. 즉 러시아의 새로운 주민이 된 한국 사람들을 인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큐네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큐네르. 그 사람은 이제 한국에서는 한국 개관이라는 책이 한번 번역 때 소개된 적이 있어가지고 한국 약간 좀 그런 민족지 학자를 알고 있는데요. 저는 요즘 말로 하면 인류학자죠. 그런데 이 사람은 사실 한문에 되게 능했어요. 그래가지고 블라디보스톡하고 레닌그라드, 상페테르부르크에서 활동하면서 특히 민족지 연구를 하고 동시에 비추린의 역사를 다시 자기가 교정을 봅니다. 그래가지고 별도의 책을 출판합니다. 예, 바로 이 책인데요. 남시베리아, 중앙아시아, 극동의 주민에 대한 중국의 기록이라는 책인데요. 바로 이 극동의 주민, 이것이 바로 비추린이 썼었던 거를 갖다가 이제 이 사람이 다시 정리를 해서, 그러니까 다시 번역하지 않고요. 틀린 부분만 모아서 아예 한 챕터를 만들어서 교정을 해줍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 사람이 한국 민족의 기원에 대해서 이때 처음 등장하죠. 바로 퉁그스 고아시아족에 대한 이야기를 이때 본격적으로 하면서 이 조선이라는 것을 구조선을 단순하게 그러한 문헌에 있는 한 역사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기원 내지는 계통을 파악하는 도구로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헌사하고 역사, 언어학까지 동원하고 나중에 민족학까지 동원을 하는 뭐 그런 식의 연구를 이 사람이 그때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퀴네르 자체는요, 아마 이제 동방학자지, 민족지, 그 에스노그라피죠, 영어로 하면은,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었고요. 바로 그 사람의 연구에는 또 다른 사람이 바로 개입합니다. 한국에 상당히 많은 그 이름이 알려져 있죠. 그 슈르크 고로프입니다. 아마 그 70년대, 아니면 저기 60년대에 그 김월룡 선생님이나 아마 김정배 선생님이 많이 이야기했었던 바로 슈르크 고로프인데요. 사실 한국에서 아마 저기 7, 80년대에는 이 사람 이름만 나왔을 겁니다. 시베리아 샤만을 이야기한다든지 이럴 때. 근데 이 사람은 그 19세기 말부터 이제 제정 러시아 때 활동했던 사람인데요. 프랑스에서 유학을 해서 최초로 이제 민족지를 갖다가 이제 러시아로 도입한 사람인데, 주로 시베리아하고 극동 지역을 연구해서 이제 그 퉁구스족의 기원을 이야기하면서 같이 이제 그 고조선, 즉 그 고조선과 속신도 같이 이야기하면서, 물론 그 이야기는 역사 언어학적으로 상당히 좀 논란이 많고 또 대부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한데, 그 이야기를 처음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 사람이 왕당파였어요. 그래서 제정 러시아 망하면서 이제 그 중국 상하이로 망명을 하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러시아 내에서, 그러니까 소련 내에서는 이 사람은요, 한마디로 블랙리스트였습니다. 언급할 수 없는 페르소나 노 그나타가 돼가지고요, 전혀 언급을 안 하고 반대로 이 사람은 중국에서 영어로 책을 내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널리 알려지게 되었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어떠한 기원을 퉁구스족과 관련을 지어가지고, 예컨대 그 연해주에 있는 우데게이족이 있거든요. 현재 연해주에 있는 산악 쪽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뭐 한국 사람과 관련되어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그 솔론족 같은 경우는 뭐 몽골어로 솔로고스가 한국인, 이런 식으로 해서 역사 언어학과 그 민족학들을 막 엮어가지고 이제 퉁구스라는 거에 대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처음 이제 이때 이 사람이 그 알립니다. 그래서 바로 요 책입니다. 그 북퉁구스의 사회 조직이라는 요 책이 아마 국내에는 가장 많이 알려지고 아마 거의 유일하게 인용된 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게 나중에 영어로 번역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출판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사람의 민족지 자료가 이때까지만 해도 고고학이 안 나왔었습니다. 고고학이 안 나오고 이렇게 그 현대 한국 민족과 시베리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러시아가 바라보는 고조선과 한국은요, 동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현재 그 러시아 기준 러시아 땅인 극동 연해주에 이웃한 사람들이고, 그 일본 자기네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즉 시베리아 관점에서 바라보는 한국 사람들의 그러한 그 계통을 연구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들이 비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시베리아 원주민들이고 해서, 우리는 보통 중국사에 빗대어 연구하는데 이 사람들은 시베리아 민족지에 빗대어서 한국을 연구하는 완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러시아 가서 물어보니까 슈르코고로프가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답니다. 다만 겉으로 인용을 할 수 없을 뿐이지 다 알고 이제 인용을 하면서 자기들도 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었고요. 아마 이 큐네르 역시도 아마 그러한 이 사람의 그 연구에서 그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큰 영향 중 하나가 이제 퉁구스족의 기원설입니다. 그래서 슈르코고로프는 그 퉁구스 기원을 이제 중국 기원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그럼 중국에서 서기 10세기경, 뭐 10세기경쯤에 이제 중국에서 북상한다고 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것이죠. 퉁구스는 뒤늦게 중국에서 올라왔다면은 원래 만주와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 누구냐? 그 사람은 숙신이다, 숙신. 그럼 숙신은 그러면은 원래 문헌상에서는 여기가 조선 아니냐, 조선. 숙신과 조선은 말이 비슷하니까 같은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하는 식의 이 사람은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이제 퉁구스 기원설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련 때 이 사람의 설은 엄청나게 비판받습니다. 그래서 소련 학자들은 바이칼설을 주장해요. 바이칼설. 그래서 바이칼 쪽에서 있었던 그 에벤키족이 있습니다. 우리 에벤키족이라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중국말은 어원커라고 이야기하죠. 그 에벤키가 이제 그 동쪽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중국에서 온 것이 아니라 시베리아에서 왔고, 이 사람들이 이 현재 만주 쪽에서 이제 있었던 사람들과 섞여가지고 이제 뭐 현재 그 한민족과 여러 가지 극동의 사람이 되었었다는 이 설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퉁구스는 하여튼 뒤늦게 오기 때문에 원래 있었던 사람들, 그게 누구냐?
그게 고아시아족이다, 뭐 숙진이다, 조선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한 그 이중 구조로서 한국 사람들을 설명하는 그러한 상황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 전쟁 시기로 갈게요. 그래서 한국 전쟁 시기에 이제 이때부터 6.25가 끝나고 이제 그 한국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북한과 교류가 되니까. 근데 재밌는 게 요 책입니다. 이게 1956년도에 나온 책인데요. 이 소련에 나온 전세계사예요. 여기에서 이 한국 부분도 들어가는데 이 한국 부분에서 한국을 고조선사를 인정하지 않고 노예제 사회는 한국 시대부터 나왔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북한에서 엄청나게 항의를 합니다. 왜 우리들을 갖다가 이렇게 역사를 우리의 자주적 역사를 갖다 이렇게 숨기는 것이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요. 예, 상당히 많은 그러한 그 비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뒤에 보겠습니다만은 이걸 쓴 사람이 바로 그러니까 일본의 식민사학을 부정해야 됩니다. 부르주아 사관이기 때문에. 하지만 한국을 보려면 50년대에는 일제 때 자료를 아니면은 남아있는 게 없죠. 뭐가 됩니까? 일본을 연구하는 사람이 한국을 같이 해야 되고 그러면 은연중에 일본의 그 식민지 시대 때 인식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면 또 북한이 비판을 하고 하는 아주 그냥 미묘한 관계가 되었죠. 바로 이때 한국을 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바로 바라비오프입니다. 보로비오프 한국 발음으로 고대의 한국이란 책인데요. 이게 61년도에 나옵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거의 최초였을 겁니다. 아마 고대사 관련된 단행본으로. 그래서 원래 이 사람도 그 2차 대전 때 일본 쪽 하던 그 정보장교였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공이 주로 금나라예요, 이 사람은. 금나라하고 한국사, 일본사 같이 했는데 이 사람의 그 책을 보면 재밌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목차가요. 자, 이 지도가 있는데 고조선, 고구려 이게 다 한데 표시되어 있어가지고 좀 애매하긴 한데 대체로 요하에서 서북한으로 보는 것은 아마 이제 그 소련 시대 공통된 견해였던 것 같고요. 청동기 철 시대까지 나오고요. 고조선이 없습니다. 곧바로 낭랑부터 시작이 돼요. 이 사람이 고조선 한목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왜 이렇게 했냐면은 이 사람이 61년도에 쓰긴 썼는데 이때는 아직 북한이 고조선에 대해서 명확한 견해가 나오지 않았던 시점입니다. 물론 이제 도유호가 쓴 책이 있죠. 조선 원시 보고학. 아직 안 나왔던 시점이기 때문에 자료는 일본 자료인데 근데 일본은 근데 이 당시에 금속 변경기라고 해서 한국의 청동기 시대 인정하지 않았었지 않습니까? 삼시기법을 씁니다. 소련의 고고학 편지에다가 일본의 고고학 자료를 같이 섞는 약간 좀 그러한 그 이중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요즘 말로 하면 뭐 하이브리드는 되겠죠. 그러한 좀 것이 됐기 때문에 북한에서 비판을 상당히 많이 받고 해서 아마 국내에도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게 아마 이 사람이 좀 많이 인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 당시까지 나와 있었던 다양한 주로 일본 특히 이 사람은 원래 출발이 일본 쪽에서 했기 때문에 일본 자료를 많이 안 볼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고조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고조선이 있는데 국가는 아니었다라고 봐요. 왜냐면은 노예제 사회가 국가인데 그것은 증명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한국 국가의 기원은 삼국시대라는 이야기를 이때 하죠. 예. 그러니까 뭐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재미있는 건 근데요. 그 일제 때 자료 베낀 것이 아니라 일제 때 자료 중에서 주로 이렇게 그 아무래도 이 사람은 러시아에서 쓰다 보니까 국방 문화 계통을 상당히 중시를 많이 해가지고요. 특히 여기 보면은 낭랑에서 발견된 그러한 그 행역 유물을 이 노인룰라 몽골 고군에서 나온 것들 같이 연결하는 이러한 상당히 뭐랄까 자기 나름대로 재해석을 하는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예. 그 다음 사람은 이제 좀 쇼코프인데요. 이게 아마 국내에서 아마 제가 처음 소개하는 사람이 될 텐데요. 전혀 알려져 있지 않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전 세계에서 북한을 제외한 최초의 고고학 개론서입니다. 한국 고고학 개론서. 이 사람인데 정말 이상한 게 어떠한 배경이 없어요. 공부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보르네즈라고 해가지고요. 동강 유역 쪽에서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54년도에 북한을 가요. 김일성 대학을 갑니다. 1년간 근무하는데 이 방문 목적이 한국 국어 강의래요. 그래서 이 책은 자기는 한국 국어 강의록이다 이렇게 쓰는데 한국말도 모르고 전공은 스키타이시던데 어떻게 한국 국어 강의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 사람이 2차 대전 때 항공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항공지원용으로 파견된 스파이가 약간 좀 그런 정보 지원단이 아니야 싶은데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고고학 개론이지만 고조선 역사를 언급을 합니다. 아까와 같은 보로비오프하고 비슷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만 본인 자체가 고고학자이기 때문에 다양한 박물관에 있었던 유물들을 직접 보고 특히 석기 시대하고 청동기 시대 쪽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주는 좀 그러한 양상을 보여줍니다. 어쨌거나 학사적으로 의의가 있는 책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이게 그 책의 표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까지 결국은 이제 그 아무래도 활동 지역이 러시아 서쪽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한국 고고학 관련된 걸 배출하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앞에 방금 이 사람이 책 내기 1년 전에 보로비오프 책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은 조금 그 간격을 두고 설명을 하지 약간 좀 비슷한 것을 많이 이렇게 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60년대부터 70년대 초반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고조선이 또 새롭게 바뀌는데요. 이때 바로 고려인 연구자가 등장해요. 그리고 고구려하고 발해로 이제 연구가 다변화되고요. 이때부터 이제 이 사람이 그 시베리아 고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 오클라제니코프, 예, 저의 이제 할아버지 뻘이 되겠죠. 제 지도 교수님의 지도 교수님이시니까요. 이게 데레비앙코 원장님입니다. 데니소바인으로 유명하신 그 분이죠. 예, 그래서 이때부터 북한의 그 자료가 실시간 들어오면서 고조선이 국가로 인정이 되는 시점입니다. 먼저 볼 분 바로 이 유학구씨입니다. 먼저 볼 분이 유학구씨인데 이 사람은 특이하게도 대학을 그 만주국대 하얼빈 대학에서 졸업했고 그 LG에 있는 구자경 회장하고 그 진주고부 동기인가 뭐 그렇답니다. 저는 이 사람은 이제 국적만 러시아인이 한국 사람인 거예요. 이게 일제 때 학병으로 근무하다가 포로가 돼가지고 그냥 러시아에 잔류하신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모스크바 대학 다시 들어가가지고 졸업을 하는데 이때 논문이 바로 고조선 패스호의 위치에 대한 것인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그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박영석 선생 그 논총에 실렸었습니다. 이거 사실은 이 논문 자체가 아마 63년도 이 사람의 졸업 논문이 이제 이때 실린 것이죠. 이 사람은 이제 전반 재미있는 게 이 사람 역시 일본어를 잘하기 때문에 소련 때는 일본어 통역으로 활동을 하고요. 한국이랑 개방이 되자 한국어 통역으로 나섭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노태우 대통령 방문했을 때 통역관으로 나오셨던 그런 부분으로 유명한데 원래 이 부분 전공은 이제 고조선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보면은 오른쪽에 이거 보이는 게 이 사람의 그 박사 논문 쓸 때인데 그때 이병도하고 그 선생님이 썼었던 그 한국사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1959년대 이런 한국사 개론서 있죠. 그거를 이 사람이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했었던 노트가 있고요. 바로 이분의 지도 교수가 미하일 박 선생입니다. 근데 이분이 되게 그 뭐랄까 탄압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일본의 포로였기 때문에 약간이라도 친남한 쪽이라든지 좀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분 책 보면은 아주 지나칠 정도로 부르주아 사관들을 막 비판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아마 이분도 그런 거에 대해 약간 피의식이 있지 않았나 해서 활동도 정식 대학 교수가 못 됩니다. 근데 뭐 사실 러시아에서는 대학 교수 되는 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이때만 해도. 그런데 이 사람은 계속 전전합니다. 그러니까 학자로서 계속 겉돌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69년도에 이 사람이 폐수에 대한 논문을 발표해요. 근데 이 사람 재밌는 게 이 본명을 안 쓰고 필명을 써요. 유리코프라고 써요. 유리코프. 아마 이게 자기 본명 나오면 또 일본 쪽에서 끌려갈 약간 좀 탄압받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보는데요. 제 글씨가 안 보이겠습니다만 여기 보면은 뭐 요동 외교라는 글씨도 보이고요. 패스해서 여기 공식이 보이지 공식은 공식이 아니라 그 사기에 나오는 그 여러 가지 그 있죠. 왜 그 요새들 지명하고 저기 국정선 있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수학 공식처럼 풀어가지고 이 사람이 설명했었던 그러한 그 논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논문이 나오는데 바로 1975년도에 일본 학제 한구조사 연구라고 해가지고요. 뭐 삼상천함이나 진해갱, 뭐 진전저길, 뭐 스다쇼지 이런 많은 사람들의 일제 강점기 때부터 해서 50년대까지 한국 고대사에 대한 연구를 다 정리한 책입니다. 이런 책은 러시아에 낼 수가 없는 게 이거 하려면 한국사랑 한국어, 일본어 다 잘하고 러시아 말도 알아야 되는데 이분은 그러니까 이 당시는 그런 사람이 이분밖에 없었죠. 그래서 연구의 가장 핵심을 잡고 있으면서 결국 변두리에서 활동했었던 되게 안타까운 그러한 그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중에 한국에서 한번 이분도 이 책도 한번 같이 조망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숨어서 반드시 봐야 됐었던 책이라고 저한테 지인이 이야기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연구로 이제 고조선 탈피하죠. 연해주에서 이제 샤프코노프가 발해 연구를 합니다.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도 역시 60년대에 이제 이렇게 저기 배출됐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 하시는 그 자리가신 노바 선생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최근 70년대인데 60년대에 졸업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사가 이때 아마 부흥기, 그냥 북한하고 가까워지니까 자료 같은 게 수입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7, 80년대인데요. 이때 아마 재미있는 이때부터 유엔 부진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부진이 등장한 배경에는 바로 지금 노보시비리스크 고고민족화연구소가 있었습니다. 이때 중국과의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왜 중국과 국경 분쟁이 나죠. 그러면서 북한하고 더 친해지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을 이용해서 바로 이 고고민족화연구소 사람들이 한 달 동안 북한을 방문해서 북한을 다 돌아볼 수 있었어요. 유일무이한 경우였죠. 이때가 주체사상 확립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거 이분이 그때 그 방문했었던 라리체프라는 이분은 중국 고고학 전문가이신데요. 이분이 그 여행기를 다 적었어요. 한 시간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출판을 불허합니다. 이 러시아 정부에서. 왜냐면은 소련에서 북한을 비판했거든요. 이분이 어떻게 비판했냐면은 아니 북한에서 갔더니만 선전체제에 동원하는데 세상에 혁명 역사관을 갔더니만은 스탈린과 레닌의 이름은 보이지도 않고 김일성 이름만 나와 있다. 이런 게 어딨냐 막 이런 식으로 막 비분 관계해가지고 하시는 것도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2012년도에 극적으로 공개가 됩니다. 이분이 이제 자신도 그 원고를 잊어먹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 세르게이 알킨 선생님 저희 그거 연구소에서 저희가 4년 전에 한번 초청했었죠. 5년 전인가요? 그 세르게이 알킨 선생님이 이분의 제자십니다. 이분이 그때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때를 전후로 해가지고요. 그 한국학 쪽의 수요가 팽창하면서 한국학을 연구할 수 있는 붓진이라는 사람을 초청하게 되었고요. 고조선 연구를 상당히 우려합니다. 이때 이미 북한은 단군릉의 그 발굴과 같은 자신의 그 주체적인 자주적인 걸 강조하면서 체제 유지 수단에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상당히 우려하는 그러한 글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책 제목이 아침이 신선한 나라로 떠난 고고학 여행이라는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한번 몇 년 전에 영어로 한번 서평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제 발표문도 있습니다만은 고고학계에서 유명하죠. 그 북한의 그 신의주에 있는 청등말레라고 하는 청동기 시대 아주 유명한 유적지입니다. 거기를 방문했었고요. 그 밖에 함흥이나 개성 그리고 평양들을 다 이렇게 여기는 김일성 생가죠. 다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데레비앙코 원장 라리체프 해가지고 이 고고민족화 연구소 사람들의 그 핵심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이때 한 달간의 그 이 고고학 조사가 그리고 나중에 이 북한의 고고학자들과 3일 동안 대담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커다란 아마 큰 전개됐죠. 그러자 이 사람 그때 이 노보시비르스크 과학원에 있었던 한국어를 하는 유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지금 나오는 바로 붓진이란 유엔 붓진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10년대부터 되게 그 직업을 자주 옮겨요. 이 사람이 한 직장이 3년 이상 있지 않습니다. 거의 왔다 갔다 해요. 나중에 아마 이 사람이 실제로는 정보원이었던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 그리고 정보원 알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드디어 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 정보원 맞다는 걸 확인해서 이제 공식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은 정보원이었기 때문에 계속 옮겼고요. 인사 기록도 옮길 때마다 자신의 인사 기록을 다 가지고 가버려요. 그래서 노보시비르스크 연구소에도 이 사람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74년부터 84년 또는 5년까지 10년간 고고민족연구소에서 근무하는데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라리체프 선생님의 그 북한 방문 이후 북한 고고학이 이 시베리아 고고학이 하나의 주요한 핵심 주제가 되면서 이 사람을 초빙 스카우트해 오죠. 그전 전공은 경제학이고요. 그 다음 역사학, 언어학 등인데 이 사람이 원래 고향이 지금 자바이칼이었습니다. 바이칼 지역. 그리고 어릴 때부터 고려인들과 같이 살아가지고 이 사람이 언어가 지금 제가 확인된 것만 지금 7개에서 한 8개로 알아요. 한국어, 일본어, 고대 중국어, 그 다음에 한문, 프랑스어를 되게 잘했어요. 그리고 타지크어도 했고요. 그 다음에 우즈벡어도 했었습니다. 미국어도 했었고요. 그래가지고 좀 천재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만 86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 사람이 좀 연구를 중단하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경제학 연구소 하던 사람이 왜 역사를 갔냐?
그래서 그거는 이제 러시아 이렇게 시베리아 과학을 보시면 알겠는데요. 여기가 바로 경자연구소거든요. 니은자로 저 뒤로 또 건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고학연구소예요. 뒤로 같은 건물에 있어요. 같은 건물. 경자연구소가. 그래가지고 원래 그 소련 때는요, 유물사관을 증명하기 위해서 경제사하고 고고학에 제일 가까운 학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보면은 경제학자가 고고학했다고 되게 이상하게 볼지 모르겠지만 전혀 이상한 상황이 아니었고, 실제로 연구소 배치도요, 같은 건물에 둘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서로 교류할 수 있었고, 또 쉽사리 부진이 고고연구소에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이었고, 또 이 사람이 언어 잘했기 때문에 나중에 한국학이라고 하는 지역학으로 갈 수가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것도 아마 국내에서 아마 처음 공개한 사진인데 바로 부진 선생님의 그 모습입니다. 돌아가시기 2년 전에요, 한국에 있었던 어떤 작가분이 찍어가지고요, 저한테 이제 제공해 주셨던 사진입니다. 이분이 근데 이르쿠츠크에 가셔가지고 오랫동안 사셨거든요. 근데 왜 갔는지 아무도 모르고, 실제로 얼마 전에 이분에 대한 회고록이 나왔는데요. 이르쿠츠크에서 개인적으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자기들 그 군대 그 부대원들과 정보원 출신들끼리만 따로 모여서 이렇게 어울렸었던, 상당해서 좀 이렇게 그 신비주의를 고수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약간 그 전쟁에서의 어떤 그 PTSD라고 합니까? 약간 좀 그런 후유증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좀 안 좋은, 제가 뭐 여기서 발표 때 할 내용은 아닙니다만서도 뭔가 좀 때로는 공격적이 되기도 하고, 사람이 좀 이래서 그 거의 개인적으로 친해지기 어려웠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어울렸다고 하고요. 또 실제로 이르쿠츠크 가서도요, 세 개의 대학을 다니면서 한국학과를 그 운영을 하셨다고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좀 들은 말로는 한국전도 참전을 해서 오랫동안 여기서 근무했었는데, 이때만 해도요, 소련이 한국전 참전한 것은 철저한 비밀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도 술 먹다가 내지는 어떠한 자리에서 자기의 비밀이 알려질까봐 계속 옮겼을 것이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진실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은 정보원이었던 거는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문적인 능력은 되게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조사했었던, 한국에서는 그 책만 알려져 있는데요, 논문을 정리해봤어요. 했더니만 76년부터 84년까지 거의 9편의 논문을, 뭐 이 사이에 책도 2권 냈죠. 책 2권에 9편이면은 러시아에서 뭐 상당히 아주 활발하게 활동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조선의 무덤, 원시고고학 서평, 연구 제문제에서 이분의 어떤, 이 당시는 거의 주도했었죠. 마치 하나의 파이프처럼 이 사람이 모든 자료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활용을 했었던. 그래서 국내 일부에서 번역가일 뿐이었다라고 하는데,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만 저는 이분의 능력 자체는 번역가 이상이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84년도까지 딱 연구를 하고 멈추는데, 죽기 전에 논문 2개를 더 발표합니다. 예, 조선의 고대 톡이라는 제목으로, 아마 이분도 뭔가 못 썼던 그 미발표공이 논문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오늘 아직 구해보지 못했고요. 요 한국에 알려진 요 책입니다. 바로 고조선이라는 책이죠. 요거는 제가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하고요. 요거는 내용은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뭐 다 뭐 2장은 역사, 3장은 고고학, 4장은 다 본인 전공인 경제사.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이 사람의 그 부친의 견해가 이 책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 책은 상당히 그 북한의 이재린이라든지 북한 견해를 많이 따라갔거든요. 그거는 앞에서 라리체프 책을 보니까 정치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때 러시아에서, 그러니까 소련에서 북한과 다르게 견해를 했다가는 상당히 항의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책은 일부러 북한 책을 다 따라갔던 것 같고요. 그 다음 책 있죠. 자신의 두 번째 책인 두 번째 책부터는 이때는 제목이 그냥 조선에서 한국시대까지죠. 이때부터는 견해가 바뀝니다. 본인의 견해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한국에는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한사군, 그 다음에 부여옥조, 남한, 이렇게 이 세 챕터가 있는데요. 뭐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바로 이 사람의 그 지도겠죠. 요 기원전 2세기 때 조선을요, 뭐 요하에서 이 서북한까지 보는 이 견해를 유지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곧바로 이렇게 그 한사군의 위치를 갖다가 비정합니다. 이거는 보면 거의 남한학자들의 견해를 따라간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낭랑, 진번, 현도, 임돈. 그 다음에 요거는 사만, 마한, 진한, 변한이고, 이게 BC 108년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기원 전후한 시기, 뭐 이게 현도, 낭랑, 여기는 옥저, 고구려, 부여,
그다음에 여기 음루, 여기는 요동,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남한이 일각에서 아는 것처럼 북한 견해를 갖다가 계속 유지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 사람은 곧바로 그 자신의 견해를 곧바로 피력했어요. 아마 이제 이따가 되면 거의 더 이상 연구를 하고 싶어 하지 않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연구를 그만두었나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지금 말했던 어떤 기본적인 자기의 한계, 그리고 고고학을 이 사람은 나이 40이 넘어서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돼봤자 고고연구소에서는 번역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결정적으로 학위 때문에 싸운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그냥 박사가 있고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테뉴어 트랙에 해당되는 정교수에 해당되는 국가 박사가 또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국가 박사를 10년간 일했었던 노보시비르스크가 아니라 멀리 있는 레닌그라드에서 해요. 상페트르부르크에서 합니다. 이게 바로 그 박사 논문입니다. 아마 국내에서 최초로 공개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두 책을 요약했죠, 이 사람이 한마디로. 국가 박사 봤는데 이걸 엉뚱한 받았다. 아마 이거는 노보시비르스크에서 아마 약간의 좀 그러한 알력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은 두 책 플러스 알파가 나옵니다. 바로 한국인의 기원론을 이 사람이 이때 주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냐면 이겁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요. 요 표를 갖다 번역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뭐는 한국 관련된 역사를 한 계통, 예맥, 그 다음에 부여를 이상하게 발 계통으로 봐요. 발조선의 발. 그래서 그 다음에 속신계통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쪽은 다 알겠는데 요 발계통을 이렇게 해서 이게 아마 이 사람은 만주 성화강 일대에서 연해주까지 있었던 사람들을 아마 제3의 그러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예. 그래서 아마 이게 아마 이 사람의 마지막 견해였던 것으로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만 해도 이미 붓진의 이야기는 아마 충분히 이제 또 할 게 정말 많은데 따로 정리해도 될 정도인 것 같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르쿠츠크로 가가지고요. 이때부터는 철저하게 언어학,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학과 쪽으로 활동을 하면서 더 이상의 그러한 것은 안 하는데, 그때 반대로 이 사람의 이름이 알려진 것도 이제 이르쿠츠크에 가는 사람들이, 모든 이제 사람들이 이 붓진 이야기를 하니까 뒤늦게 이제 요즘에 이 초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90년대 이후인데요. 이때는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서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고학 쪽이 이제 한러 교류를 전담합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남한으로 바뀝니다. 이때 북한은 완전히 그 고난의 행군 시점이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끊겨요. 그래서 1987년도에 다시 한번 소련의 고고학자들이 북한을 갑니다. 가서 다시 한번 갔는데 이때는 너무 북한 하는 게 안 좋아서 아무것도 연구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중단되고, 고고학 쪽에서는 아시다시피 남한에서 같이 조사할 필드도 없었고 90년대 초중반에 남한에서 고조선을 전문으로 하는 고고학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고조선 쪽은 이제 소멸되었고요. 또 무엇보다 동북공정이 이때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러시아가 발해 발굴로 이제 다 올인이 되는 상태가 되죠. 집중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러 사업은 활발해지는데 고조선 쪽은 아예 중단돼 버리는 상황이 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닌 게 2000년대부터는요 다시 새롭게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러시아 측에서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커지다 보니까 남한 중심으로 한국 역사 연구가 재편되고 있는 현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가요, 이 라우크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이 라우크에 가시면은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붓진이라든지 보로비오프, 자리가시노바, 엔간하신 분들의 기본적인 정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러시아 한국학 대학, 한국학과 중심입니다. 그 앞에서 소개한 그 세르게이 알킨 선생이 이제 여기 담당하고 있는데 하면요, 정말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 측도 이러한 그 파이오니어들의 연구를 주목하기 시작했고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제가 그 지지난달에 이르쿠츠크 대학에서 붓진과 같이 일했던 분의 회고록을 드디어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놀란 거예요. 붓진이 회고록 쓰신 분이 그 몽골 하시는 분인데 본인도 붓진이 이렇게 남한에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인 줄 뒤늦게 알았다. 근데 본인은 그런 이야기를 일절 나한테 한 적이 없었다는 식으로 역시 새로운 정보는 많지 않았지만 몇 가지 이미 알고 있었던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만 어느 대학교에도 이분의 정보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까지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마지막으로 최근 연구를 한번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게요, 작년에 출판된
그 바짐 아쿨렌코라는 그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젊은 학자 연구인데요. 단의 박사 논문입니다. 바로 한국과 남북한 학자들이 바라보는 한국인의 기원론입니다. 자, 이게 재미있는 게 그러니까 한국인이 퉁구스냐 고아시아냐 이런 논문 자체 이제 이미 의미가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벌써 50년 이상 논의가 이미 끝났어요. 그거는 이제 그 논의할 수 없다고. 대신에 왜 이렇게 그러니까 요즘에 한국에 나오는 유사 역사학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그러한 구자사 논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3자 입장에 바라봅니다. 즉 고조선이라는 것이 영역이나 실체 이런 것이 아니라 왜 한국은 고조선을 가지고 현대사적으로 이야기하는가. 즉 현대사적 맥락에서 20세기에 선진화가 된 남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책도 제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소개해 볼까 하는데 아니면 저희가 나중에 콜로퀴움 부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주 비록 이제 다시 시작되고 있지만 상당히 주목되고 있는 연구라고 해서 저는 되게 기대하는 바 큽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제가 좀 약간 늦었는데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시대별 연구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문헌사적 이해에서 시작돼 가지고요. 퉁구스 고아시아족, 그다음에 일본 연구의 수입, 그다음 북한 고고학 자료, 북한 프로파간다를 극복한 단계. 그러니까 이 단계가 되게 중요한 단계였는데 이때 붓진의 갑작스러운 그 퇴장으로 끊겼습니다. 그리고 침체기, 그리고 지금 방금 소개한 그러한 부흥기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꼭 좀 같이 공유하고 싶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이 단순하게 어떠한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기 전에 소련도 그렇고요. 소련이라는 나라 장인이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나라임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서 단순하게 내용만 본다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시베리아로 팽창할 때 그때 비춘이 등장했었고요. 고려인이 이주할 때 민족학이 등장했고 일제의 강점기의 여파로서 이러한 고려인들이 등장할 수 있었고요. 2차 대전, 한국전, 그다음에 중수국종 분쟁 이러한 그 분쟁 문쟁마다 모든 그 연구들의 그 계속 변곡점이 있었던 것이었고요. 그러한 변곡점에는요. 그리고 정치 출판된 것들은 우리가 행간을 감안해서 그들의 어떠한 뜻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일각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러시아 학자들이 이 고조선을 광활한 영어로 생각했다든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남한 학계를 따라갔었어요. 다만 북한의 그 프로파간다를 이 사람들이 분쟁을 일으키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것을 소개하는 식으로 많이 접했지만은 진정 관심이 있었던 거는 이분들은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고조선 영역이 아니라 이 고전 시작 때는 즉 한국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이웃하는 그 나라들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하는 것이었고요. 만주와 한반도는요, 이게 서양에서 보면 극동이지만 이 러시아가 바라봤을 때는 이쪽은 자칫 이웃입니다. 그래서 그 특징은 이겁니다. 이 다양한 문헌사 역사 등장했다는 것하고요. 만주와 한국을 하나의 문화권과 역사권을 바라보는데 이거는 일본의 만선상과는 완전 다릅니다. 맥락이. 자신들의 팽창하는 인접하는 지역으로 봤기 때문에 이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본과 연결시키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그러니까는 유독 사회 구성체라든지 노예제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책에는. 제가 직접 만나서 물어보고 하면은 그거는 간단히 말씀하시더군요. 그런 챕터가 들어가지 않으면 책을 낼 수 없었다는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한 걸 볼 수 있었는데요. 분명히 200년간의 이러한 그 시간은요. 네, 결코 평온한 순수한 학문적인 어떠한 그 시간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핫했었고 가장 문제가 많았었던 그러한 시점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그러한 환경들을 뛰어넘고 이들이 보여줬었던 그런 통찰력, 특히 우리같이 중국 사설을 통해서 그 바라봐야 되는 것과 달리 처음부터 그러한 그 장벽이 없이 자연스럽게 봤기 때문에 문헌사의 어떠한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다는 점. 그래서 다양한 연구 방법을 적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리로서는 타산지석에 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제가 되게 많은 자료들을 좀 이렇게 소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는데요. 나중에 한번 다른 기회가 있으면은 또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제가 5분 더 썼는데요. 죄송하고요. 일단 마이크를 사전 옮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강인욱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청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 이르기까지 약 한 200여 년간에 걸쳐 러시아 학계에서 사실 고조선에 대해서 어떠한 연구를 진행해 왔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셔서 발표를 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에게 있어서 러시아는 아까 우리 조인성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항상 언어 문제, 언어의 장벽 때문에 가깝지만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그러한 측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런 차원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 러시아어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아닌가, 우리 강인욱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유롭게 좀 저희가 시간이 아직 좀 있어서요. 자유롭게 여러 가지 그 궁금한 점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고 또 답변을 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네, 네, 잘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예, 네. 예. 아무도 말씀을 안 하셔서 뭐 운 때는 식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 비추린에 대해서 예전에 강 선생님께서 쓰신 글을 보면 제 기억이 맞다면은 그렇게 관심을 가졌던 이유에 대해서 학문적 동기를 굉장히 강조하셨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 기억이 맞다면 그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제가 그런데 오늘 이제 정리하실 때는 비추린의 그걸 어디다 맞춰놨느냐면 러시아 제국 팽창에다가 맞춰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두 현사, 아니 그러니까 비추린의 연구 내지는 하여튼 번역이랄까 하는 것을 러시아 제국의 팽창과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하시는 건지 우선 그거 하나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일단 비추린의 개인적인 어떠한 그 열망과 그것이 그 사회에 미쳤었던 영향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적어도 비추린이 중국에 올 때 어느 누구도 이 사람한테 역사를 하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이 사람 역사 연구로 전혀 얻은 이득이 없고요. 반대로 벌만 받았어요. 이 사람이 역사 연구하다가 저기 예배를 자기가 까먹어가지고 벌도 받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이 사람의 순수한 자신의 어떠한 그 학문적 관심에서 시작되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의 그 책과 연구가 그 러시아 돌아가고 나서는 엉뚱한 방향으로 전개가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의 그 책을 가지고 그 책들이 결국은 러시아가 팽창해 나가는 바로 그 지역에 있었던 지침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그 소위 말하는 그 실크로드에 있었던 그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되게 유명합니다. 영국과 러시아가 싸우고 그 동시에 이 극동에서 또 이제 그 영국과 러시아가 붙죠. 바로 거문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붙는데요. 그 모든 상황에서 이 여행가, 뭐 탐험가든 군인들 모든 사람들이 바로 비추린 책을 보면서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러시아 팽창 정책을 의도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비추리는. 하지만 그의 연구가 이렇게 폭발력, 또는 점화가 돼서 타오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와 같은 19세기라고 하는 러시아 제국의 팽창기에 관련되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이때 또 푸치킨부터 시작해서요. 상당히 많은 시인들과 이러한 그 계몽가들이 우리는 시베리아로 나아가서 진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정보가 바로 비추린입니다. 그래서 비추린은 바로 그러한 팽창을 상징하는 어떤 아이콘으로 등장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위키피디아 같은 경우는 비추린 생일은 대신에 비추린 그 기념으로 이렇게 그 표지를 할 정도로 그러한 저는 그 좀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순수한 그 사람의 뜻이 많이 왜곡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의 신부들의 활동과 뭐 좀 이렇게 비교할 만한 점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언뜻 해봤고요. 이건 뭐 그저 제 생각입니다. 하여튼 선생님 말씀대로 중국사와 그 주변의 여러 종족 민족의 역사를 이제 분리시킨 거잖아요. 결국은 중국의 역사책에 있는 여러 그런 기록들을 따로 모아가지고서
분리시켜서 이제 중앙아시아 고대 민족 사료집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그런 책을 이제 만든 것인데 굉장히 의도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도가 과연 무엇일까? 예, 순수 학문적 동기, 글쎄 혹시 무슨 선교와 관련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지만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그 별로 그런데 관심이 없었던 신부라고 하시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점을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도 여기 지금 메모는 선생님 말씀대로 학문적인 동기에서 시작됐다 하더라도 결국은 러시아에서 혹은 러시아의 여러 분야에서 이걸 나름대로 이용했던 것으로 이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아니 이것저것 좀 뭐 두서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해봤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앞서 그 류학부라는 분을 말씀하시면서 그 미하일 박 선생에 대해서 그 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기 2009년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뭐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그 예전 동양학 연구의 어떤 전통이 있고 또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모스크바 쪽으로도 뭐 어떤 한 흐름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요. 이분은 하여튼 뭐 1949년인가부터 모스크바 대학에서 제자들을 양성했다고 그러고 우리한테 유명한 제자는 이제 박노자 선생 정도가 네.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박노자 씨 얘기로는 박은 미하일 박의 박이고 노는 노소아 러시아 노소아의 노고 그 아들이다 이렇게 해서 자기 이름을 지었다고 할 정도로 그런데 그것은 뭐 여담이고요. 근데 이게 이제 반드시 그 고조선과의 관계는 아닙니다만 2004년인가에 그 미하일 박 선생이 그 한국에 와서 발표하신 적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본인의 그 연구 성과와 관련해서 그 삼국사기 러시아 번역본 이야기를 이제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1권은 1959년에 나왔고 그다음에 뭐 완간된 거는 이제 2002년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 미하일 박 선생님의 그 삼국사기 번역은 아마 2002년 기준으로 봐도 구미어로 된 것으로서는 최초가 아닐까 싶은데 그러니까 영어로 된 것도 그 당시에 있지 않았던 없었을 것 같은데 유럽에서는 최초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점은 그 좀 더 그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미하일 박 선생에 대해서 물론 이제 고조선 연구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업적을 남기신 게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한국 역사 전문가들의 양성 그 다음에 삼국사기 번역 뭐 이런 쪽에서 그 한국 고대사 연구와 관련해서는 그 평가를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 뭐 역시 주제가 이제 고조선 중심이어서 그런 감도 있습니다만 그 별로 언급이 없으셨던 것 같아서 네. 그저 하나 제안입니다 이것은. 네, 먼저 저기 그 아까 예수회랑 북경사절단 비교하셨는데요. 가장 큰 차이가 아까는 왜 이렇게 그 중국 역사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비추리니 중앙아시아랑 한국사랑 쓰지 않았나 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저희가 주의에 좀 알아야 될 게요. 이 러시아 사람들이 처음 접했었던 중국은 중국이 아니라 청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청나라가 이 사람들이 봤었던 거의 유일한 나라였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러시아랑 중국이 처음 접했을부터 300년 가까이 오로지 그 사람들은 만주어를 쓰던 청나라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북쪽을 받는 게 굳이 한족과 분리시키겠다. 그러니까 중원 쪽과 어떠한 그러한 것을 의도했던 것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자신들의 이웃이라고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마치 그 만주가 한반도로서는 이웃이지만은 중국에서 보면 변방이듯이 아마 좀 그런 차원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예수회도 역시 마찬가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 비추리는 평생 소원이 자기 신부를 그만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 지금 역사만 공부하게 해주는데 그 마지막까지 거부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은 그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벌을 줍니다. 이 비추린한테 그 벌을 주는데 그 벌이 아주 기묘한 게
2년 동안 예배를 못 들어오게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공부하라고 이제 벌어진 것이죠. 이제 그럴 정도로 이제 이 사람은 좀 약간 다른 거였던 것 같고요. 미하일 박 선생님은 제가 이번에 넣으면요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뺐는데요. 사실은 이분 단행본도 있습니다. 한국 고대사에 대한 단행본도 있고 사학사 전공도 있어가지고 제가 그 부분은 또 사실은 고고학 쪽으로 사실 오늘 제 포커스는 사실 붓진 그 문헌사 하시는 분들을 문헌사를 깊게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붓진의 배경이었고 아마 미하일박 선생님은 따로 한번 제가 뭐 자료를 드리던지 해서 한번 또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삼국사기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최초가 맞습니다. 왜냐면 제가 학교 나가서도 물어봤더니만은 서양에서 오신 분들이 그 1950년대 이야기하니까 아무도 안 믿더라고요. 실제로 보면 대부분의 한국사에 대한 최초가 고대사의 최초가 다 러시아에서 있었다는 것은 뭐 좀 널리 알려질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음소거하겠습니다. 네, 다른 선생님들, 학생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 사실은 오늘 발표에서는 약간 동떨어진 주제일 수도 있겠는데요. 한 가지 여쭤볼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현재 러시아의 고조선 연구가 침체기라고 이제 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은 이제 고조선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좀 더 좀 넓은 시야에서 근데 현재 러시아 연구자들은 예컨대 그럼 동북공정 같은 어떤 이런 건 어떤 분위기에서 바라볼까 하는 부분이 갑자기 좀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최근 중고학계에서 동북공정의 자장 속에서 뭔가 이제 고조선에 대해서도 조금씩 배타적인 역사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도 나타났는데 그래서 또 이제 한국학계에서는 고조선을 연구하신 여러 선생님들께서 그런 걸 긴장하면서 이제 바라보시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점에서 러시아는 어떤 이러한 현상을 좀 대략 어떤 분위기에서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더불어서 북한학계에서 이제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어떤 고조선에 대한 어떤 좀 뭐랄까 좀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 이렇게 왜곡된 인식이라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건 또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대략의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저기 먼저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또 한국에서는 또 이제 공인된 친러시아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은 한국 학계는 동북공정 때문에 러시아 학계 잠깐 이용을 하는 적이 있어도 러시아 학계의 고조사 연구에 대한 기본적 관심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북공정이 나올 때 러시아 동북공정 반대한다는 정도로까지만 관심이 있고 이제 발해 연구를 해야 되는데 중국을 못 가니까 대신에 연해주를 발굴한다. 약 일종의 꽝 대신 닭 같은 아마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볼 때는 되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분노를 좀 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러시아의 한국은 한국에 의해서 좀 적당히 방향이 결정됩니다. 근데 지난 최근 20년, 15년간 동북공정 이후로 발해만 외치다 보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발해 쪽에만 관심이 있고 고조선 쪽은 아무도 그쪽에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좀 없었던 것 같고요. 동북공정에 대해서 연구는 따로 없었습니다. 왜냐? 그게 아니라 동북공정 연구하지 않고 한국 사람들이 동북공정 때문에 연해주 역사를 다시 본다라고 이야기하지. 왜냐하면은 다 아시다시피 그 자체가 러시아, 그러니까 중국의 서북공정, 서남공정 수많은 공정 중에 하나로서의 지역화된 어떠한 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고대사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 하나의 현대 중국의 그러한 팽창주의로서 보지 한국 고대사를 연결을 잘 시키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북한의 인식에 대해서는요. 아까 제가 그 맨 마지막에 그 바짐 아콜레 선생님 이야기했잖아요. 북한의 이야기가 너무 좀 이치 안 맞으니까 아예 연구를 신경을 안 씁니다. 그냥 그리고 좀 약간 좀 이렇게 현대사의 맥락으로 봐야 되지 이거는 그렇게 우리가 그 진지하게 논의를 할 그럴 만한 가치는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새로운 경향이 등장했다고 했던 것도 그 이유였습니다. 북한이
너무나 이제 그리고 교류도 안 되고 있고 하니까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고조선이라는 것이 고조선 자체가 아니라 한민족의 그 형성 과정 그리고 현대사에서 보는 고조선 인식 딱 두 가지로 지금 러시아에서의 관심은 나뉘어진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네. 좀, 네. 예, 윤용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예, 선생님 좋은 말씀 많이 들어서 뭐 특별히 질문이 있어서가 아니라 감사의 뜻으로 조금 한두 마디 하는 게 도리인 것 같아서 몇 마디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낯익은 이름도 꽤 많이 있어서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새로운 얘기도 많이 듣고 또 궁금한 얘기도 많이 있는데요. 이 제목이 이제 러시아의 고조선 연구라고 하는 약간 시사적이라고 할까 도발적이라고 할까 이제 그런 제목이어서 이 제목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굉장히 꼭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지금 시간을 내서 왔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 내용에 보면 이제 고조선 우리가 생각하는 고조선의 개념을 연구하는 거 하고 넓은 의미의 고대 조선을 연구하는 거하고 좀 이렇게 섞여 있다 보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굉장히 고조선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넓은 의미의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국 고대사라든가 동북아시아 고대사 같은 그런 류의 연구를 모두 이제 고조선 연구라고 이제 설명 제가 잘못 들었겠지만 하여간 뭐 그런 느낌이 하나 이제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이 하나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나눠주시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조인 선생님이 미하일방의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에 이제 특히 이제 80년대에 들어서서 이제 사회주의권이 이제 좀 쉽게 해서 붕괴되고 좀 교류가 이제 확대되면서 초기에 이제 러시아나 중국 쪽의 학자들하고 이제 처음 교류할 때 제일 먼저 이제 저희 학계에 소개된 분이 이제 미하일 박 유학구 이런 분들이었고 중국에서는 이제 연변대학 총장하셨던 선생님, 아직도 생존해 계시는 분, 그 다음에 박진석 선생님 이런 분들이 이제 저희 학계에 이제 중국에서의 연구,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의 연구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통해서 초기에는 이제 한국 근대사 연구자들이 좀 많이 가서 홍범도 자료라든가 뭐 개봉우 자료라든가 하는 초기에 민족주의자들의 그런 활동사항들을 자료들을 그분들이 이제 많이 제공해 주시고 뭐 그랬었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러시아 연구자들이 해방 이후에 상당히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놀랄만한 내용의 연구서들을 많이 내셨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삼국사기 번역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데 북한이 비교적 일찍 번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메알박이 그거를 러시아로 번역하는 데에는 아마 북한의 홍기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했던 삼국사기 번역 같은 것들이 아마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러시아 초기 연구에 북한 연구자들의 어떤 실질적인 기여라기보다는 북한하고의 접촉이 늘어나면서 북한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가 러시아 연구자들이 조금 쉽게 한국 고대사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질 않았나 하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여쭙고 싶은 것은 오히려 북한의 고조선 연구에 러시아 학자들의 연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지금 말씀드린 것만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언제나 지난번에 부여 때 뵙고 또 뵙습니다. 저기 그 먼저 고조선과 고조선은요, 저는 사실 일부러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면요, 저희가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고조선은 우리가 갖고 있는 특정한 주제에 대한 관심을 생각하는데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고대 슬라브를 연구한다. 그러면은 너는 슬라브족을 말하는 것이니 아니면은 뭐 우크라이나, 보통 우린 그거 가리지 않고요, 통틀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분들은 처음부터 조선이라고 하는 개념을 조선해서 그 자체가 고조선이민 동시에 이것이 그 고대 한국인이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해놓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고학개론인데도 고고학개론의 그 첫 장에 단군신화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우리한테 이상하게 볼지 모르겠죠. 그거는 반대죠. 우리가 러시아의 그 모스크바 쪽을 본다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처음 봤던 거는 이번에 제가 했었던 그 발표의 가장 큰 핵심은요, 특정한 설, 특정한 시오리가 우리나라 현재 한국에 도움된다가 아닙니다. 그들이 어떠한 관점에서 한국을 보아왔는가가 우리한테는 타산지석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관점을 좀 더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랬었고요. 실제로 이 사람들은 고대 조선과 고조선을 동일시하고 있는 게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조선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에인시언 조선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냥 조선을 쓰는데 그냥 조선은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고대 조선을 통칭하는 의미로 쓰고요. 그것이 바로 그 비추린이 왜 사바천의 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왜 조수와 선수를 합쳐서 만들어진 조선이다. 그 얘기는 네. 처음부터 해서 이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딱 해서 그렇게 그냥 조선을 통칭하는 의미로 광범위하게 썼기 때문에 제가 그걸 반영한 것이었고요. 두 번째로 미하일 선생님의 그 번역에 북한학자 역할을 했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건 약간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 왜냐면은 제가 그 미하일 선생님이 모스크바 계실 때 제가 몇 번 갔었거든요. 갈 때마다 직접 번역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번역을 참고할 수는 있었겠지만 제 생각에는 한국 저도 물론 문헌사는 아닙니다만은 삼국사기 같은 그거는 아주 난해한 한문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학적 걸 참고한다고 해도 사실 핵심은 그 한국말로 번역하는 건 아닙니다. 러시아 말로 옮기는 게 더 어렵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아마 물론 북한학적 걸 참고했을 겁니다만은 그것이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한문을 많이 하시는 특히 모스크바나 이 상페테르부르크에 되게 그 한학 전통 깊거든요. 그분들한테 한문을 더 여쭈어서 러시아 말로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관련해서 아까 그 조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상페테르부르크 학파랑 모스크바 학파인데 좀 둘이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이 상페테르부르크는 지금 말한 것처럼 탐험 내지는 고고학 중심과 민족학 중심으로 이 한국학을 봤고요. 이 모스크바 쪽은 주로 수도기 때문에 정치사하고 문헌사 쪽에 더 훨씬 더 강한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 번째요, 북한학제에 러시아가 반영되었을까? 반영되었는데요. 그거는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고고학 방법론이에요. 이 북한은 남한 같은 경우는 해방되고 난 다음에 아리미스 교육지를 붙잡아가지고 일본 사람 붙잡아서 고고학 발굴을 배웁니다. 북한의 도요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러시아에서 왔었던 러시아 발굴법들을 이때 이 사람들이 습득했던 것을 제가 다양한 물론 적진 않죠. 근데 그게 나와 있고요. 두 번째로 바로요, 이 유물론적 방법입니다. 초기 50년대 5말 6초죠. 50년대 60년대 초에 도유호가 주로 참여했었던 문화유산 잡지나 고고민석 보면은요, 이 북한의 고고학 연구가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러시아의 소련의 첨단 연구가 다 소개됩니다. 뭐 탄소연대건 뭔간에 다 소련 거쳐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형식학이건 간에. 아마 두 가지 정도가 아마 그러니까는 고고학 쪽인데요. 문헌사 쪽은 제가 알고 있는 한은 사회 구성체 논쟁하고 그 노예제 사회 그에 대한 연구를 할 때 저는 거의 전적으로 이 러시아 소련 쪽의 문헌을 인용한 걸 봤는데 저는 또 전공이 그쪽이 아니다 보니까 인용하는구나까지만 알지 실제로 어떤 정도까지 역할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이상입니다. 예. 예, 됐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한두 분 정도만 좀 더 질문을 좀 받고 그리고 오늘 콜로퀴움을 마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사실 중국 청대사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청대 이후 중국에서 특히 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좀 변해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조공국이라고 하는 일관된 어떤 기조가 있는데, 사실 러시아에서는 좀 어떤가요? 오늘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학자들 중심으로 시대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러시아가 보는 그 한국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그 한마디로 한마디로 불쌍하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네, 이렇게 설명했을 것 같은데요. 뭐랄까, 중국과의 완충지라는 생각 많이 했었습니다. 중국이나 서방과 완충지죠. 왜냐면은 여러 가지 200년간의 역사를 느끼는 게요. 한국이 나올 때마다 꼭 같이 등장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몽골이에요, 몽골. 그러니까는 몽골사를 보는 관점과 상당히 유사한데요. 그러니까는 러시아는 그 태생적으로 몽골사를 더 독자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아마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를 좀 견제를 한다고 해야 됩니까? 약간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언급했었던 분들을 대부분 경우는 철저한 그 몽골사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았던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이 제가 봐도 소련 시절에 아마 몽골 보듯이 북한을 봤었던 거라고 생각을 할 때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조공국이라는 표현을 하진 않지만 사실은 뭐 거의 뭐 자신들의 속국이라고 봤었던 건 맞는 것 같긴 하고요. 왜냐면 그걸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요. 그 북한 여행기를 보면은 아주 북한 사람들 특히 이제 이러한 사회주의 나올 때 아주 그냥 뭐랄까 진짜 중국이 이 조선한테 예를 이야기하듯이 저 스탈린이나 레닌도 안 나오고 저게 지금 저 사람들이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아주 그냥 강한 논조로 그 점잖은 학자분들이 막 속마음을 드러내는 거 봤을 때 아마 좀 비슷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마 뭐랄까 이 자신들의 밑에 있는 좀 중국 옆에서 좀 많이 약한 나라 뭐 그러한 그러니까 보면은 기본적인 이 고조선 연구하시는 공통적으로 애정들이 있어요. 한국사가 이렇게 얘들도 알고 보면 되게 뛰어난 사람들인데 중국에 눌려져 있다는 그러한 식의 표현들을 많이 볼 수 있어가지고 뭐 그거는 특정한 역사관이라기보다 19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북한이나 이 한국이 갖고 있었던 이 사회주의권에서 위상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저기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윤영구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거와 관련해서 그 미하일 박 선생 그 삼국사기 번역 작업에 이게 그 속 내용까지 지금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 이병도 선생의 삼국사기라든지 북한에서의 그 삼국사기 이 번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러시아 번역본의 주석을 다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 이렇게 적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번역 자체를 뭐 거기에 의지했다 이런 것인지 아니면 그 주석 그 역주 말이죠. 그런 쪽에 참고를 했다는 것이 좀 불분명하긴 합니다만 이병도 선생의 삼국사기 그 신라봉기 번역 역주본은 그게 40몇 년인가 나왔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보셨는지 그 미하일 박 선생이 49년부터 매달리셨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니까 뭐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2004년인지 그 고구려 연구에 그 와서 발표하신 그 대목에서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오늘 그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여러 강인욱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 학생들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조인성 소장님 연구소에서 마지막으로 혹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뭐 저는 아까 인사말 드릴 때 대부분 한 것 같아서 뭐 별로 드릴 말씀도 없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하여튼 그 소장은 저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연구 책임자는 우리 강인욱 교수고요. 그래서 하여튼 강 교수께서 뭐 열정적으로 여러 가지 이끌고 계셔서 앞으로 더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진성 선생님 혹시 연구소에서 안내
말씀 혹시 없으신가요? 소리가 안 들립니다. 소리가 차단돼 있어요. 네, 선생님. 예, 죄송합니다. 연구소 차원에서 오늘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요. 올해 공식적인 행사는 아마 오늘 콜로키움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월 21일에는 저희가 몽골에서 또 연구자 한 분을 초청을 해서 현재 이제 몽골 학계에서 선비 고고학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비 고고학의 현황에 대해서 또 한 번의 해외 초청 콜로키움이 있을 예정입니다. 네, 그 내년 1월에 그 몽골 학자를 초빙해서 줌으로 해야 되는 거죠, 다 그죠? 그 당시에도 뭐 그때 가서도. 네, 그렇습니다. 네, 다시 연구소 차원에서 안내 메일을 또 안내를 또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오늘 긴 시간 발표를 해주신 우리 그 유라시아 네트워크에 실질적으로 지금 책임을 맡고 계시는 강인욱 선생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걸로써 33회 콜로키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